우리 이번 주말에 이슈 먼저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네. 서울주로병원이 내일을 시작으로 지금 주중 하루 휴진을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경과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게 집단사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와중에요. 이면택 신입대한의사협회 회장이요. 오늘부터 임기를 시작을 합니다. 의대 증원을 먼저 백지화하지 않으면 그 어떤 협상도 없다는 강경파인데요. 의대 증원 돌파구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의사라고 하는 직업이 하나의 색깔이나 성격만 가지고 있는 집단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의사가 몇만 명, 몇십만 명 있기 때문에 그 의사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에 따라서 지금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성격과 여러 가지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지금 의대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저희가 편의상 이거를 의사 파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원칙적으로는 이거는 전공의 파업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전공의들이 파업을 하다 보니 이 전공의들을 책임지는, 그러니까 한 진료과 전체를 책임지는 교수님들이 사실은 이제 지금 너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게 되는 거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정부가 제대로 된 그 대책을 못 내놓고 있다는 거잖아요. 결국 교수님들 생각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업무가 과중하게 되고, 근데 그에 맞물려서 이제 정부가 의대 증원에 대해서 계속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대한의사협회를 필두로 해서 교수님들도 지금 파업에 나가려고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게 전공의 파업과는 좀 성격이 다르다 이렇게 또 보여지고요. 실제로 대한의사협회 같은 경우는 그 회장 선출을 위해서 회비를 납부할 때 내가 개원을 한 의사냐 아니면 뭘 한 의사냐, 전공이냐 아니면 그냥 병원에서 급여받고 다니는 봉직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요. 그 내는 회비도 다 달라요. 근데 그만큼 이제 의사들은 다층적인 그런 환경에 속해 있는 그런 직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의대 교수님들 파업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은 시간 동안 축적되어 있는 그 의대 교수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오랫동안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야 되는 그 업무 환경에 노출된 분들이기 때문에 쉽사리 이것이 파업이 끝나진 않을 것이다. 근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교수님들께서 이런 판단하신 거는 총선 패배 결과를 보고 지금 정부가 레임덕 상태에 들어갔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파업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 소극적이고 정무적인 행동에 의해 가지고 지금 이런 결과가 난 게 아닌가 싶어 가지고, 이거는 제가 볼 때 교수님들이 정무적으로 판단하신 것 같다.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에서 파업하시는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그건 아쉽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이게 지금 이제 일주일에 하루 휴진을 하게 되면은 그렇게 돼도 진료를 못 보는 환자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휴직을 하겠다. 뭐 출산 휴가를 하든 어떤 방법으로든 못 찾아서 쓴 휴직을 하겠다라는 지금 입장이신데요. 제가 볼 때 실제 휴직으로 이어질 가능성 자체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진료를 만약에 본인들이 안 보시려고 하면은 진료는 전면적으로 안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일단 하루만 진료를 안 보고 나머지 4일은 보겠다는 거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대화할 수 있는 창구는 열어놓겠다는 거랍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이 의대 증원 관련한 이슈가 아카이드를 걷지 않을지 상황에 따라서 또 이제 이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또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좀 이번에 이면택 회장 이제 임기 시작하는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은 언론에서는 강경파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실제 강경파 맞습니다. 오랫동안 이제 의사 인권 증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왔던 분이고, 그리고 이제 이분이 소아청소년과 의사회 회장을 하실 때도 강경하게 이제 뭐 의사에 반대되는 행위를 하는 뭐 직능 단체라든가 아니면 의원들을 대상으로 뭐 1인 시위를 한다든가 뭐 기습 1인 시위 같은 걸 한다든가 비판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담아서 뭐 인터뷰를 한다든가 뭐 때로는 이제 언행이 과격하시다 할 정도로 굉장히 의사들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본인이 강경한 입장을 내셨거든요. 근데 이분은 원래 강경파예요. 그리고 강경파가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의사협회장이 되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지금 어떻게 제가 볼 때 설득할 수 있을 가능성은 크게 높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가 뭡니까? 의대 증원에 관련해서 그래도 의대 교수님들은 지금 대학 가능성을 열어놓기 위해서 전면적인 지금 휴진을 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결국에는 이 의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층적인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은 이 의사라고 하는 집단을 전체 집단으로 봤었을 때 약한 고리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 의대 증원과 관련한 파업을 지속하면 지속할수록 크게 손해보고 그리고 가장 먼저 분열이 일어날 만한 조직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저는 그게 뭐냐면 의사는 아니지만 의대 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이 의대 증원과 의사 파업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은 의대 학생들부터 본인들 이제 수업 거부권을 철회를 하고 수업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수업에 들어가게 되면 의대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학생들 의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의대 대표라든가 아니면 뭐 교수님들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부터 차근차근
의료개혁위원회 오시면서 분위기나 내용이 반전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2,000명 증원은 쉽지 않을 것이다. 원래 교수님들이 주장하셨던 원안대로 350명을 증원하든 아니면 네. 단계적으로 뭐 10년에 걸쳐서 2,000명 증원까지 가든 네네. 그런 방식으로 지금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다음 이슈입니다. 오늘 국민의힘이 다음 당대표 선거까지 약 2달 동안 예. 당을 관리할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를 지명했다는 소식이 들리던데요. 이번 인선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댓글에 보니까 네네. 다 안 좋은 댓글밖에 없더라고요. 아,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가 언제적 새누리당 대표인데 뭐 이제 황우여라고 하는 사람을 또 기용을 하느냐 이렇게 비판적인 내용만 있던데 제가 볼 때는 네. 긍정적인 장점도 저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이분이 원내 총무 그러니까 원내 대표를 맡으면서 박근혜 비대위 때 원내 대표를 맡으셨거든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당 대표가 아닌 비상대책위원장 할 때 원내 대표셨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비대위를 잘 이끌었다. 그러니까 비상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질 정도의 절박한 상황에서 당을 잘 이끌어서 수권 정당이라는 목표에 도달했다라고 네. 하면서 당을 안정적으로 운영했다라는 평가가 있는 분이고요. 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또 여러 별명과 여러 평가가 있지만은 굉장한 외유내강 스타일이다라는 평가가 좀 많아요. 외유내강 스타일? 네네. 겉으로 볼 때는 좀 사람이 좀 허허실실해 보이는 것 같고 네. 좀 알맹이 없어 보이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치밀하고 계산적이고 그리고 본인의 어떤 그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본인이 하고자 하는 어떤 뜻 있는 의지로 가지고 추구하는 이런 내용들이 생길 때는 그냥 이제 불도저처럼 밀고 나간다 이런 네. 평판이 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국민의힘이 전당대회까지 갈 때 여러 전당대회에 출마할 수 있는 당대표 후보군이 나올 거지 않습니까? 네. 이 당대표 후보군에 대해서 이제 한쪽으로 너무 이게 전당대회가 한 사람한테 유리한 쪽으로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잘 조율하는 입장이 바로 지금 전당대회 전에 비상대책위원장이 해야 되는 그런 업무단 말입니다. 네네. 그렇다고 하면은 이분이 과거에 당을 잘 이끌었고 심지어 그때 또 비대위 체제 때 원내대표를 하셨단 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분이 비상시 상황에서 당을 이끄는 데 능력이 있으시다. 그리고 이분이 어쨌든 원로지 않습니까? 네. 76세 당내 원로거든요. 네. 원로기 때문에 이분이 이야기하시면은 후보들이 당 대표로 나가고자 하는 후보들이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특별하게 말을 잘 못할 것이다. 그런 긍정적인 것들이 또 생각되고요. 원래 새누리당 이후에 네. 뭐 자유한국당을 포함해서 역대 지금 거의 한 지난 10년을 돌이켜 봤었을 때 보수 정당에서 단 한 번도 당 대표가 제 임기를 마친 적이 없어요. 네. 제가 알기로는 황우여 대표는 거의 유일하게 당 대표 임기를 마쳤거든요. 유일하게. 그러니까 네. 그게 뭐 특별한 이슈가 없었을 때라서 사실은 네. 뭐 그냥 이렇게 잘 흘러가서 이렇게 당 대표가 마무리된 걸로 생각해도 되지만은 제가 볼 때는 2년 동안 당을 잘 이끌었고 구설수를 크게 안 만드셨기 때문에 당 대표직을 잘 수행하셨고 보수 정당에서 거의 유일하게 혼자 임기를 다 마무리하셨다 이렇게 네. 또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장점이 충분히 있다. 음. 그래서 너무 안 좋아하시길래 장점을 이야기했던 거고요. 네. 당연히 이제 우려하시는 국민들은 두 가지 관점에서 우려하시는 거겠죠. 첫 번째는 지금 물론 이 비대위가 진짜 당을 이끄는 그런 비대위는 아니라는 걸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세요. 네. 전당대회 전까지만 어쨌든 운영하는 임시 비상대책위원회라고 지금 봐야 될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달 동안 계속 현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자꾸 얼굴을 알리시고 인터뷰도 하시고 하실 거지 않습니까? 네. 이게 너무 나이가 들어 보이는 정당이 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도 국민의힘 비판할 때 경로당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 이미지가 또 네. 그렇게 그 되지 않을까. 이미지가 강화되는 게 네. 아닐까. 왜냐하면 윤재호 원내대표도 젊은 분이 아니거든요. 네. 또 그렇게 생각하면 이미지가 강화될까봐 우려하시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황우여 대표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 그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한다고 했었을 때 네. 이것에 대해서 찬성하셨던 그때 어. 교육부 장관으로서 찬성하셨던 분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사실은 상당 부분 박근혜 정부 실패에 대한 책임이 있으신 분이고 네. 이 국정교과서를 만드는 게 그 당시에 한 10년 전에 굉장히 엄청나게 부정적으로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뭐 학부모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일반 국민들까지도 이 내용에 대해서 반대를 하셨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는 이분에 대한 비호감도가 어느 정도 있을 것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황우여 전 대표가 비대위원장이 되는 게 맞냐 이렇게 보실 것 같은데요. 과거의 평가는 또 평가로 남겨둬야 그렇죠. 될 일이고 과거는 또 과거니까요. 결국에는 이분이 안정적으로 전당대회를 하는 것이 이분이 네. 지금 2달 동안 비대위원장 하는 이유란 말입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이분이 비대위원장을 전당대회를 잘 이끄실지는 한번 두고 봐야 될 그런 문제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문제도 한번 계속해서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인가요? 조금 2시부터죠. 2시부터죠. 네네네. 예. 윤석열 대통령과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첫 영수회담을 진행 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 회복을 위한 대화로 진행하겠다고 이렇게 밝혔고요. 특히 전국민 25만 원 지원금에 대한 논의도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은요, 또 최상병 특검법을 수용하고 이태원 특별법과 또 방속 3법 등에 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한 유감과 자제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영수회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정말 궁금한데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근데 두 분이 잘 합의를 하셔서 이것도 펠레 되는 게 아닌가 네. 모르겠는데 두 분이 잘 합의를 하셔서 영수회담 결과가 긍정적으로 끝나는 게 지금 경제가 어려운 국민들한테 사실 제일 좋은 결과일 텐데요. 네. 현실적으로 영수회담이 성과가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 그게 제 생각인데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께서 먼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먼저 25만 원 민생지원금 이거에 대해 가지고 본인이 논의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뭐 논의하겠다고 하셨지 뭐 이걸 하겠다고는 안 하셨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 지금 대한민국 세수가 지금 펑크가 많이 나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전 국민한테 25만 원 줄 정도의 지금 여력이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25만 원 주는 지원금에 대해서 찬성하실 확률은 굉장히 낮다. 음. 그렇게 되면 애초에 물론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냥 조건 없이 만나자고 하셨지만은 네. 손을 내미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먼저 제시했었던 25만 원 민생 지원금이 사실은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그래서 성과가 없다고 보여지는 것이고 네. 두 번째는 최상병 특검법을 대통령 수용하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최상병 특검법의 핵심이 뭐냐면 지금 이미 이 최수근 상병이 고 네. 최수근 상병이 그 물에 들어가도록 작업 지시를 한 부당하게 작업 지시를 위력으로 부당하게 작업 지시를 한 해병대 1사단장은 이미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어요. 네. 그럼 이 최상병 특검법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내용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제가 볼 때 이 구체적인 법안 내용이 지금 공개되진 않았습니다. 이게. 근데 이 특검법에 제가 볼 때 주요한 내용으로 들어갈 거라고 예견되는 것이 뭐냐면요. 원래 처음에 박정훈 그 해병 수사단장, 네네. 해병대 수사단장이 1사단장, 그 해병대 1사단장하고 심지어 이제 그 해병대 사령관까지도 네. 지금 이 최상병 사망 사건에 대해서 기본적인 책임이 있다. 책임을 묵과할 수 없고 이 사람들 처벌받아야 된다. 라는 내용의 그 보고서를 쓰려고 했었잖아요. 처음에. 네. 근데 그게 묵살이 된 이유가 박정훈 대령 본인이 이야기하기도 했지만은 대통령께서 그 국방부 장관한테 이 그 1사단장이 처벌받아야 된다라고 한 그 결과를 보고 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누가 사단장 하겠느냐 이건 아니다라고 극대노했다는 게 박정훈 대령의 주장이에요. 네. 사실로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사실로 확인된 바가 없다면 특검법을 통해 가지고 대통령께서 그런 부당한 지시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그러니까 원래 국방부 장관은 본인은 그냥 원래 초안대로 네. 보고서대로 그냥 1사단장을 처벌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했는데 대통령께서 구체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이건 안 된다라고 다시 하명하신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은 이 책임이 결국에는 대통령에게 있다고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대통령 본인이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책임 피할 수가 없고요. 네. 근데 과연 본인의 가장 약한 곳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은 단점으로 지금 꼽히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게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아집이 있고 그리고 본인의 소통이 안 되는 면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것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특검법을 수용할 것이다. 저는 현실적으로는 수용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요. 근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윤석열 대통령 본인께서 수용을 안 하신다 하셔도 네. 최상병 특검법은 어쨌든 내용과 형식을 갖춰서 국회에서 토론해야 되지만은 22대 국회 때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왜냐하면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최상병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국민의힘 안에 친안철수 그 의원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네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인 성격의 비윤 초선 의원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분들은 분명히 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찬성표를 던질 겁니다. 네.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대통령 그때 가서 더 곤란해진다. 제가 볼 때는 차라리 지금이라도 상황에 대해서 사과를 하시고 최상병 특검법을 받아들이셔서 지금이라도 국정을 네.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뭐냐면 아직도 수많은 미국 국민들은 그 조지 부시 대통령이 9.11 테러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못했다고 생각하지만 네. 조지 부시 행정부에서는 9.11 테러에서 한 20분 30분 정도 그때 대처가 늦어진 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고 네. 그리고 9.11 테러가 음모론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보고서 수천 페이지짜리 분석 보고서를 국민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공개를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서 조지 부시 행정부가 사실은 굉장히 그 신뢰도가 떨어진 상황이었었는데 이거를 잘 무마해서 잘 상을 넘겼단 말입니다. 네. 물론 그 이후에 부시 행정부가 또 다른 이유로 행정부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았지만 그건 다른 이야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부분에 쇄신을 할 필요가 있다. 최상병 특검법 본인이 먼저 받아야 된다. 네. 근데 제가 볼 때 현실적으로 받을 가능성은 높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성과가 없는 영수회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과가 없는 영수회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다음 소식입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다음 거취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요.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의원과 함께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권 잠룡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2027년 대권 도전 어떻게 보시나요? 본인이 대권 도전을 하시려고 하실 것 같지도 네. 않고요. 그리고 대권 도전 어려울 거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오세훈 현 서울시장이죠.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서울시장만 했어요. 네. 그러니까 마지막 국회의원 임기가 16대 국회 때 국회의원 임기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전이네요, 굉장히. 그러니까 20년 네. 전이죠, 대략.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회 오세훈계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번에 서울시장을 맡으시면서 오랜만에 서울시장에 복귀를 하신 거잖아요. 네. 그 뒤로 이번에 서울시장에 복귀하고 나서는 대부분 중앙 이슈에 대해서 발언하는 걸 굉장히 피해가셨어요. 당 관련한 이슈에만 이야기를 하셨고 네. 본인이 이제 그 중앙 이슈에 대해서 가타부타 이렇다 저렇다 이런 생각이다 저런 생각이다 이런 걸 말하는 걸 피했거든요. 네. 오히려 여론의 관심이 오세훈 시장에게 쏠릴 때조차도 네. 오세훈 시장은 말을 아끼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왜냐하면 서울시장으로서 시정에 집중한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죠.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오랫동안 중앙 이슈에 관심에서 멀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오세훈 걔도 없죠. 네. 그리고 오세훈 시장을 지지하는 골수 지지층도 없습니다. 음.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설왕설래 굉장히 많으신 분이지만 네. 그걸 떠나가지고 이분은 골수 지지하시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네. 네. 되게 나이 많으신 60대 70대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홍준표 대구시장 지지합니다. 맞아요. 지지하시는 분들 네. 많더라고요. 근데 오세훈 네. 시장 같은 경우는 그런 코어층이 없어요. 음. 그리고 상당 부분 젊은 우파가 만약에 이 오세훈 시장의 핵심 지지층이라고 보면은 네. 이 젊은 보수라고 하는 분들의 정체성은 또 따져봐야 되는 문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 지지하는 분들이 한동훈이라든가 아니면은 상당 부분 예를 들어서 안철수 의원이라든가 네. 이런 다른 대권 잠룡들과 굉장히 그 지지 세력이 겹친다. 그럼 오세훈이 그분들보다 더 나은 스포트를 보여줬는데 현실적으로는 너무 오랫동안 중앙 이슈와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네. 좀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세훈 시장에게 관심이 쏠릴 거는 오세훈 시장이 대통령 선거에 나가나 안 나가냐를 떠나가지고 네. 오세훈 시장이 과연 당내 후보 중에 누구를 지지할 것인가. 누구를 지지할 것인가 그게 네. 더 이슈다. 거기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다음 대권 결과가 갈릴 수도 있다 이렇게 또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번에는요, 작년 여름을 뜨겁게 달궜던 이슈인데요. 육군 사관학교에 있는 홍범도 흉상을 이전하겠다고 이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육군 사관학교가 흉상 철거가 아닌 다른 대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이번 소식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이제 그 결국의 핵심은 그거죠. 네. 그러니까 소련 군복을 입은 군인에게 네. 우리가 육사 생도들이 충성을 하는 게 맞냐 안 맞냐 이게 기본적인 핵심 내용이었고 네. 근데 이걸 또 세부적으로 또 파고들면은 어려운 이야기지만은 네. 스탈린의 소련과 네. 이분이 홍범도 장군이 활약하던 1912년 13년도 그 당시에 음, 레닌의 소련은 다른 소련입니다. 네. 그는 뭐 어떤 기자분의 표현을 대신해서 빌리면은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차이만큼 크거든요. 거기 박정희 정부와 그 문재인 정부의 차이만큼이나 크단 말입니다. 그만큼이나 큰. 네. 그 같은 소련이지만은 정권이 달랐어요. 음. 그 정권의 차이가 굉장히 컸던 게 소련이고요. 네. 근데 또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사실은 홍범도 장군이 물론 소련 군복을 입고 있지만은 그게 꼭 적성 국가의 군복을 입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 그리고 이분이 과거 이제 그 빨치산 활동을 하시면서 네. 주로 이제 항일 운동과 항일 전쟁을 벌이셨는데 빨치산에 어쨌든 김일성도 빨치산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네. 김일성 같은 경우는 빨치산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거 뭐 김일성하고 연관돼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보도 자료를 내고 그리고 이게 뭐 많이 논란이 되고 이랬던 적이 있었는데 사실 네. 홍범도 장군이 활약할 때 김일성 같은 경우에는 뭐 5살 6살 때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활동 시기가 안 맞습니다. 그리고 네. 그때 빨치산이랑 이후에 그 한일 타격 유동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김일성이 활동했던 그 빨치산 또 다른 빨치산이에요. 네. 같은 빨치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트집을 잡으려면 트집을 잡을 수 있지만 트집을 잡을 만한 근거가 많이 없었던 거예요. 이런 그 군복 논란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때 당시 홍범도 흉상을 철거해야 된다 했었을 때도 국민들이 많이 공분을 샀던 거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정상화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흉상을 학교 밖에 안 내보내고 다른 방법을 통해 가지고 뭐 홍범도 장군을 기릴 수 있는 뭐 공간을 조성하든 아니면은 뭐 앞에 있는 그 홍범도 장군과 같이 있는 뭐 여러 명의 독립투사 상들 중에 하나만 따로 떼가지고 뭐 어디 설치하든 이런 안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대통령께서 조금 총선 패배 이후로 바뀌시려고 하는 모습이다. 물론 갑자기 뜬금없는 홍범도 장군 이야기를 하면서 사상 논쟁을
사실 시작했던 것도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 큰 실책을 했다고 보여지는데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해서 선거 패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정상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음. 근데 그 정상화를 본인이 하시겠다고 하잖아요. 네. 저는 이게 어쨌든 번복하셨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조금 바뀌시는 모습을 좀 간접적으로나마 보여주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간접적으로나마 네. 바뀐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이슈인데요. 네. 드디어 이 이슈를 저희가 다룹니다. 이 이슈를 요즘, 안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굉장히 하게 핫한 됐네요. 주제죠. 네네네. 네, 민희진 대표이사를 포함한 어도우 경영진이 하이브로부터 어도우를 독립시키고 또 경영권을 탈취한다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하는 지금 하이브 발표로 민희진과 하이브 간의 경영권 분쟁이 심각합니다. 쟁점이 너무 많아서요. 따로 다루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오늘은요, 지난 25일 있었던 민희진 대표의 기자회견 그리고 그 이후 경과에 대해서만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희진 대표는요, 일단 본인의 경영권 탈취 의혹에 대해서 전면 부정했고요. 르세라핌 데뷔 과정에서 뉴진스 홍보에 불이행을 받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우속 경영 논란에서도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는데요. 특히 이번 기자회견은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없이 고수위 비수거가 포함되어서 맞죠? 봤어요? 엄청 났잖아요. 봤습니다. 전 2시간 풀로 다 봤습니다. 옆나라 일본까지도 지금 화제를 낳았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을 좀 어떻게 보셨고 하이브 측 공식 입장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사담을 먼저 하나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하이브 측 입장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냥 제 개인적인 평가를 하고 이렇게 세 꼭지로 제가 네, 이야기를 좀 알겠습니다.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뭐 민희진 그 대표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아이돌 조금만 좋아할 수도 아는 이름 아닌가요? 그렇죠. 유명하죠. SM 아이돌 좋아하신 아이돌 있으십니까? SM 당연히 소녀시대. 전 엑소가 나올 줄 알았는데 소녀시대 네, 좋아하셨어요. 좋아했어요. 그렇죠. 소녀시대도 이제 그 민희진 대표의 작품이죠. 네, 맞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일화가 유나를 센터로 해야 된다. 물론 그때는 이제 갑을 논박이 많았겠죠. 그 네네. 안에서 왜 유나가 센터여야 되느냐. 근데 이제 민희진이 안 된다. 무조건 그 센터는 유나. 센터 유나 줘야 된다. 네. 그리고 이제 처음에 소녀시대가 상당히 이제 매니악한 다만세라든가 이런 맞아요. 노래가 조금 매니악한 요소가 있었던 노래들인데 이런 요소를 잘 탈피해서 질한 노래로 대박을 쳤었습니다. 맞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스키니진이라는 그 옷을 입게 한다든가 네. 그리고 샤이니가 사실 그 소녀시대 유행 이후로 갑자기 되게 부담스러울 정도로 스키니진 입고 맞아요, 왔어요. 맞아요. 근데 사실 기억나요. 그때도 이제 그 SM 엔터테인먼트 내에서 반대의 기류가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렇게 네. 좀 소년미를 좀 강조하는 게 사실 이게 과연 팔릴까? 왜 남자 아이돌은 뭐 과거부터 좀 남성미 있고 맞아요. 육체미 있고 이런 약간 분들이 잘 나갔잖아요. 2PM 같은 경우 보면은 그렇죠. 굉장히 짐승돌 그렇죠. 그때 또 유행했잖아요. 거의 짐승돌이. 동시대 네. 아이돌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게 과연 이게 맞나라고 했었는데 민희진이 이제 진행시키라고. 민희진 진행시켜. 네, 진행시켜서 네. 이제 샤인이라고 하는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보이그룹을 만들었고 뭐 그 이후에도 뭐 NCT라든가 엑소라든가 네. 뭐 레드벨벳이라든가 사실은 이제 민희진 대표의 손을 거치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천부적인 재능과 감각을 타고났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참 이제 K-팝을 좋아하는 팬들 입장에서는 애증의 대상이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어쨌든 내가 좋아하는 최 옆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최를 잘 보좌하냐 안 하냐라고 따져봤을 때는 민희진 대표가 물론 조금 뭐 삐끗하는 부분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싫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SM 아이돌을 다 키운 거는 민희진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사랑의 또 감정이 또 있을 것이고 그래서 애증의 감정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뭐 그래서 이제 SM 엔터테인먼트를 나간다고 했을 때 SM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체계화돼 있는 그 소속사기 때문에 네. 사실은 민희진 대표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다 기획하기 어려웠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민희진 대표가 지금 나와서 본인이 이제 야인의 상태로 있을 때 네네. 하이브에서 이제 방시혁 의장이 처음에 네. 존경한다 같이 일했으면 좋겠다 해서 어도워라고 하는 레이블을 만들어서 지금 소속이 돼 있으신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2시간 동안 이제 뭐 제가 그 기자회견 다 봤습니다. 네. 처음부터 이제 자기 사진 찍지 말라고 한 것부터 해서 끝에 이제 종국에 이제 그 변호사들이 뜯어 말리고 하는 거까지 다 봤는데 전부 다. 네. 제가 뭐 범죄 심리학자 이런 건 아니에요. 네.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거 좀 재밌게 보긴 했는데 네. 제가 뭐 사람의 마음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네. 근데 그 2시간 동안 이야기하시는 과정에서 막 손을 이렇게 떠시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본인 화를 못 이겨가지고 손을 막 떠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진실과 진심은 또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민희진 대표가 진실을 이야기했는지 여부는 그거는 이제 법정에서 밝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쵸? 알 수는 없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희진 대표가 본인의 메시지를 곡해했을 것 같지는 않다. 그냥 본인의 생각을 본인이 생각하는 진실을 그대로 전달했다. 본인이 생각하는 진실을 그대로 전달했다 기자회견에서. 그래서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 이제
그 기자회견 나가고 나서 설마 민희진이라는 저 자수성가의 아이콘 같은 저 사람이 네. 그냥 대기업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일부러 주목을 받기 위해서 욕설에 섞인 기자회견을 했을 것이다라고 지금 주장하는 분들이 좀 계셨어요. 그래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저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손 떨고까지 연기를 할 수 그쵸. 없거든요. 얼굴 표정도 떨리고 얼굴 근육도 떨리고 손도 떨리고 이렇게 해서 본인 굉장히 격앙된 상태로 하긴 했다. 그리고 일반적인 뭐 연기자가 아니고서는 네. 그렇게 격앙되고 눈물까지 흘리는 상황에서 본인의 메시지를 곡해서 설명할 수 없어요. 그쵸. 일반적으로 봤을 네. 때, 일반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내용이 사실과는 다를 수 있지만 본인이 믿는 진실은 이야기한 것 같다. 네. 그래서 이번 기자회견은 그렇게 봤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근데 이번에 이렇게 네. 이렇게까지 지금 문제가 되기까지 사람들이 모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문제로 이렇게 됐는지도 궁금해요. 그러면 네. 이제 사담을 먼저 계속 좀 이어 나가야 되는데 네. 최대한 중립적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제가 말씀드리는 게 100% 사실에 입각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냥 여러 연예계에 있는 지라시라고 하죠, 흔히. 네. 여러 뒷소문들도 들어간 내용이고 그리고 사실 뭐 사실과 정황을 제가 조금 짜깁기를 해서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대강 내용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이브 그룹이 이제 하이브라고 하는 그 레이블이 네. 방탄소년단이라고 하는 사실 K-팝 역사상 다시는 나올 수 없는 맞아요. 거의 천재 같은 육각형 아이돌이잖아요. 네. 사실은 방탄소년단은. 그래서 이 방탄소년단으로 이제 하이브라고 하는 이 레이블이 사실 엄청나게 커졌고 맞아요. 그냥 SM, YG, JYP 3대 기획사 시총을 다 합쳐도 못 다가갈 정도의 큰 대기업이 됐어요. 네. 그리고 그때 방시혁 의장이 주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K-팝 시장이 변해된다. 이제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는 성장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방탄소년단을 이을 다음 차세대 하이브 주자를 키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네. 근데 여러 내용을 종합해 보면 네. 방시혁 의장이 보이그룹에는 강세를 보였는데 걸그룹엔 자신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가 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걸그룹들을 물색하는 과정에서 민희진 대표가 이제 그 SM 엔터테인먼트를 나오게 된 거고 네. SM 엔터테인먼트를 나온 민희진한테 벌써 바로 콜업을 해서 민희진 대표한테 어도우라고 하는 레이블을 차려준 거죠. 네. 여기서 본인의 마음대로 하시고 싶은 거 다 하셔라.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셔라. 그리고 대표 직함도 드리겠다. 그러니까 월급 사장이죠. 월급 사장도 시켜드리겠다. 그리고 몇십억 필요하면은 돈도 엄청나게 많이 드리겠다. 이렇게 계약을 한 거죠. 근데 그 상황과 비슷하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하이브가 보유하고 있던 레이블 중에 소스 뮤직이라고 하는 그 소속사가 네. 있었습니다. 이 소속사에서 르세라핌이라고 하는 새로운 그 아이돌 그룹을 런칭을 하려고 했어요. 네. 근데 이 아이돌이 런칭되는 과정에서 그 아이즈원 아이즈원. 출신의 그 아이즈원 출신의 뭐 사쿠라라든가 김채원 네. 씨라든가 이런 분들이 막 합류를 했어요. 네네. 중간에 뭐 이제 그 아이즈원 출신의 김민주 씨도 네. 배우로 전향하기 전에 르세라핌에 합류를 한다 만다 이런 이야기 있었는데 결혼 합류를 안 하기로 했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계속 들어오면서 르세라핌이라고 하는 그 그룹이 처음에 최초의 방시혁 의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파이가 큰 걸그룹으로 성장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네. 근데 이 상황에서 민희진 걸그룹을 만든다라고 언론 보도를 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방탄소녀단을 만든다고 할 수도 있었는데 그쵸. 민희진이라는 이름이 워낙 본인은 명예롭고 본인 스스로 프라이드를 느끼니까 네. 민희진 걸그룹을 만들겠다고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뉴진스의 멤버들을 보면은 다른 소속사나 대기업 소속사에서도 콜업을 많이 받고 그리고 되게 캐스팅도 많이 당했다고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희진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믿고 부모님도 다 따라서, 민희진 네. 걸그룹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서 지금 네. 뉴진스에 합류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네. 멤버들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볼 때 제가 볼 때는 여기서부터 르세라핌을 띄우고 싶은 방시혁 의장과 그리고 민희진 걸그룹인 뉴진스, 그러니까 처음으로 SM 엔터테인먼트랑 큰 회사를 나와서 본인이 모든 과정을 다 기획한 이 뉴진스라는 걸그룹, 이 그룹을 전면에 내세우고 싶은 민희진 대표의 욕망, 네. 이것들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민희진 대표의 그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은 네. 뭐 방시혁 의장이 뭐 약간 이죽거리듯이 이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좋으세요? 뭐 1등에서 좋으세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에스파 밟으실 수 있죠. 뭐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기본적인 맥락이 뉴진스가 어쨌든 하이브 소속이긴 하지만은 네. 너무 민희진 컬러로 입혀지는 과정에서 방시혁 의장이 조금 의가상했을 수도 있겠다. 물론 이게 지금 갈등의 본질은 아닙니다. 네. 지금 이거의 본질은 이제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본인의 경영권을 그 하이브로부터 독립시켜서 이 어도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본인이 이제 독립된 레이블로 빼내려고 했던 배임 의혹이 있냐 없냐가 핵심이에요. 네, 근데 네. 그거가 별개로 둘 사이가 악화됐던 건 사실 그런 과정이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런 배임 의혹이 나오게 된 거고요. 네. 배임 의혹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저기
전략적으로 이제 하이브에서는 민희진 대표가 배임 의혹이 있다라고 네. 터뜨린 거고 터뜨리는 과정에서 민희진 대표의 치부가 될 만한 여러 소스들도 같이 이야기했다는 것이 지금 그 민희진 대표를 두둔하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입장입니다. 네. 뭐 어도어를 무슨 뭐 무속으로 경영했니 안 했니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도 이번에 이야기하면서 전략적으로 하이브가 같이 터뜨렸을 것이다 라고 보는 그런 입장이에요. 물론 이거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의 결과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법정까지 가야 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알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 기자회견을 보고 얘기를 해주신 거죠, 그냥 기자회견과 기자회견을 보고 1년의 이제 타임라인을 제가 쭉 다 봤어요. 네. 1년의 타임라인을 쭉 다 보고 그러니까 연예계 뭐 흔히 뭐 우리가 뭐 뒷소문이라고 하는 것들도 네. 내용을 다 종합해서 제가 맞춰 볼 때는 애초에 이제 하이브 안에 어도어라고 하는 그 하위 레이블이 수속되어 있는 개념이잖아요. 이런 개념은 뭐 예를 들어서 조그만 기획사에서 시도한 적은 있었지만은 이렇게 큰 기획사에서 엄청 큰 기업 그 기획사에서 좀 작은 기획사, 좀 큰 기획사, 네. 좀 큰 기획사는 좀 이상하네. 그러니까 매우 큰 기획사에서 큰 기획사를 소유하고 있었던 그런 적이 잘 없었어요. 근데 이런 거는 어떤 거예요? 네. 아일릿과 뉴진스. 이게 네, 아일릿과 뉴진스에 관해서도 상당 부분 사람들이 궁금해하더라고요. 오늘 채널이 없어지는 거 아니겠죠? 채널이 없어지- 없어지는 거 아니겠죠? 일반론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나요? 일반론적으로 그래서 하이브가 워낙 대기업이니까 네. 뭐 채널이 없어지지는 않겠지만은 네. 뭐 하여튼 뭐 지금 그게 걱정할 건 아니고 이제 알려드려야 되는 게 저희 책무잖아요, 그죠? 네. 그 이제 아일리시라는 그 걸그룹이 데뷔를 했습니다. 네. 이제 마그네틱이라고 하는 노래로 굉장히 유명한 맞아요. 그런 걸그룹인데 요즘 지금 1위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일 인기 있는. 굉장히 인기가 있죠. 컨셉이 민희진 대표가 만든 뉴진스를 너무 많이 따라했다라는 게 민희진 대표의 지금 주장입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지금 아일리 팬분들이나 아니면 하이브 관계자들 주장은 뭐냐면 민희진 대표가 억지로 짜깁기 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뉴진스도 이제 영상을 찍다 보면 여러 컷이 들어가 있는 영상을 촬영을 하잖아요. 네. 그 장면 중에 아일리가 가장 비슷한 유사한 장면을 가져와서 짜집기해서 짜깁기해서 두 개를 보여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아일릿이 일방적으로 뉴진스를 따라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종합적으로 다 봤을 때는 네. 민희진 대표 주장대로 아일릿이 뉴진스를 카피한 그룹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은데 일정 부분 비슷하다고 여겨질 만한 것들이 있다. 일정 근데 부분. 그렇다고 해서 억울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민희진 대표를 감정적으로 두둔할 수 있는 도구는 될 수 있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민희진 대표가 민희 대표가 뉴진스를 만들었고 아일릿이 뉴진스 따라했다고 해서 뭐 그게 뭐 특허가 있습니까? 없죠. 뭐 따라 했었을 때 뭐 네. 이게 뭐 발명 특허처럼 이게 뭐 안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특허로 분류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물론 지금 민희진 대표가 이야기하고 있는 아일릿의 안무가 뉴진스의 안무를 카피했다라고 하는 거는 K-팝 팬들이 볼 때는 사실상 그거는 정말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에요. 근데 그쵸. 법적인 영역 안에 들어간다고 하면 과연 그것을 특허로 분류할 수 있고 이것을 고유성을 인정해 줄 수 있느냐? 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 뭐 배우도 비슷한 배우가 얼마나 많고 엄청 많죠. 아이돌도 소녀시대가 뜨니까 나쁜 말로 하면 얼마나 소녀시대를 카피한 그룹이 많이 나왔습니까? 맞죠. 심지어 그 같은 소속사 안에서도 그 자기 복제를 통해서 나온 걸그룹과 보이그룹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네. 그냥 그거는 하나의 자연스러운 그냥 시장의 수순이라고 보여지고 근데 다만 이제 방시혁 의장이 이대로는 K-팝 시장이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고 했는데 네. 사실상 K-팝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하고 있는 이유는 네. 사실 이런 식으로 무한한 자기 복제가 이어지다 보니까 K-팝이라는 그 분야가 더 이상 신선하지 않고 식상해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만약 이 내용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사실이고 더 명확하게 아일릿이 뉴진스를 카피했다는 정황이 나온다면 네. 방시혁 의장의 그 진정성마저도 흔들릴 수가 있다. 그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요즘 민희진 대표가 한참 이슈다 보니까 다양한 주장들과 이슈들이 많이 나오는 것 맞습니다. 같은데요. 예. 네. 그에 따른 이야기들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이슈 정말 다양하게 요즘 핫한 이슈까지 나눠봤습니다. 예.